제트 엔진을 연구할 수 있었고, 일본은 독일에게 제트 엔진 기술을 넘겨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독일,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전쟁 중에 제트 전투기를 등장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소련은 그 어디에도 끼일 수 없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서야 점령지에서 노획한 독일의 제트 엔진, 이나제트 전투기를 가지고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의 제트 엔진은 내열 압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엔진인 만큼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든다 한들 소련이 만든 복제품은 원본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오히려 독일 기술자들이 밟은 실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소련은 여러모로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1945년 전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제트 전투기가 등장하고 있을 때 소련에서는 제트 엔진 대신지는 그래서 다른 VRDK 엔진이나 로켓 엔진, 램제트 엔진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었다. 당연히 이들 모두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제트 엔진의 필요성만 더욱 부각할 뿐이었다. 정커즈 주모공공사 엔진을 역설계한 클리무브 RD10 엔진은 여카블러브의 첫 제트 전투기 예-15에 장착되어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다. 예-15는 1945년 4월부터 주모공공사 엔진을 사용해 제트 전투기를 만들라는 소련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다. 여카블러브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기존 왕복 엔진 항공기인 예-3를 기반으로 기존 설계에 큰 변형을 가하지 않은 채 예-15를 개발했다. 단순하게 왕복 엔진이 있던 자리에 제트 엔진을 넣었고, 제트 엔진의 배기열로부터 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동체 아래에 열차폐 금속판을 덧붙였을 뿐이었다. 덕분에 예-15는 개발 명령을 받은 지 1년 만에 처녀 비행을 실시할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고속 비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예-15처럼 기존 왕복 엔진 항공기를 그대로 활용한 제트 전투기들이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실망스러웠고, 왕복 엔진 항공기에 제트 엔진을 장착해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준 것은 예-15와 사부 제221R이 유일하다. 예-15는 1946년 4월 24일 처녀 비행을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재밌는 일화가 있다. 당시 예-15와 함께 비행장에는 미코이 엔게리비치에서 만든 미국 라인도 있었는데 누가 소련 최초의 제트 전투기가 될지를 두고 동전 던지기를 했다고 한다. 동전 던지기 결과 미코이 엔게리비치 설계국의 미국 라인에게 먼저 비행할 기회가 주어졌고, 자연스레 예-15는 소련의 두 번째 제트 전투기가 되었다. 예-15는 기존 왕복 엔진 항공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전원 훈련기로 적합했고 조종하기 쉬웠다. 다만 예-15가 그대로 사용한 예-3의 두꺼운 날개는 고속 비행에 적합하지 않았고, 엔진 배기열은 매번 활주로를 손상시키기 일쑤였다. 게다가 당시 제트 엔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나쁜 연비 때문에 항속거리가 짧았다. 이후 예-15의 성공적인 비행에 고무된 소련은 클리무브 RD10 엔진을 장착해보라는 주문을 했고, 그렇게 예-17이 1947년 6월에 첫 비행에 성공한다. 예-15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예-17은 얼핏 보면 예-15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랜딩 기어가 동체 내부로 삽입되게끔 전륜식으로 바뀌었고, 동체로 들어가는 랜딩 기어 때문에 동체 내부 연료 탑재량이 줄어들자 날개 끝에 연료 탱크를 증설하는 개조가 이루어졌다. 예-17 역시 예-15를 기반으로 제작되었기에 조종성이 우수했으며 예-15와 마찬가지로 기종 전원 훈련에 적합해 복자형 훈련기로 많이 생산되었다. 예-17은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뛰어난 엔진과 후퇴익을 적용한 미그-15의 등장으로 빠르게 일선에서 물러났다. 한편 여카블러브에서 제트 전투기 제작에 착수하기 전인 1945년 1월 소련은 미코이 엔게리비치에는 독일의 BMW 003 엔진 2개를 탑재한 제트 전투기를 만들라는 명령을 한다. 이에 미그 설계국은 1945년 말부터 시제기 생산에 들어갔다. 처녀 비행은 1946년 4월 24일에 실시했으며 예-15에서 이야기했듯이 동전 던지기로 소련 최초의 제트 전투기가 되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때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기수 앞에 37mm 기총을 장착하는데 이후 총을 쏠 때 나오는 가스 때문에 고고도에서 총을 발사할 경우 엔진이 꺼질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을 갖게 되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가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소련 정부는 양산하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해 1946년 말에 50대를 주문한다. 참고로 소련이 37mm 대구경 기관포를 기수합 그것도 공기흡입구 한가운데에 위치시킨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크다. 서부 전선에서는 고고도에서 독일군을 폭격하고 있었지만 동부 전선은 저고도에서 독일군과 지상전을 펼치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은 저고도에서 지상군을 지원하는 용도로 항공기를 적극 활용했다. 이는 저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P-39가 고고도 위주의 임무를 수행했던 미군에게는 외면받았지만 소련에게는 환영받았던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운용 개념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냉전이 시작되자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프로펠러 앞을 보면 P-39의 프로펠러 앞부분에도 미국 라인과 마찬가지로 기수압 한가운데에 기총이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주기된 P-39의 양만 보더라도 소련이 얼마나 P-39를 유용하게 운용했는지 볼 수 있다. 그러나 1947년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간 미국 라인은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느라 양산이 미루어졌는데 1948년 초부터는 미그 15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얼마 가지 못해 양산이 중단되었다. 이후 소련은 영국으로부터 린 엔진을 들여와 클리무브 RD-45 엔진을 만들어내고 더원트 엔진을 복제해 클리무브 RD-500 엔진을 만들었다. 당시에 제트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가 제트 엔진이었는데 서방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미그 15의 등장도 실은 영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를 마무리하기 전에 레버츠킨이나 서코이에서도 제트 전투기를 만들었다. 오늘날에는 미국 설계국과 함께 러시아를 대표하는 서코이에서도 미-262와 너무나도 닮은 수십이를 만든 적이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회사이지만 레버츠킨에서는 소련 최초의 후퇴익 전투기를 만들어 이후 등장하는 미그 15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밖에도 여카블러비에서도 EX-15, 17과는 전혀 다른 EX-19나 EX-25와 같은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이들 모두 미그 15에 밀려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처럼 양산하고 보완한다는 소련 특유의 설계상과 보완한 항공기마다 고유의 제식 명칭을 부여하는 성향 때문에 1940년대 말에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가 등장했다. 하지만 모든 항공기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글이 길어지면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룰 예정이다. 무엇보다 소련 항공기는 자료는 부족한데 반해 파생형이 다양해 정리하기가 어렵다. 1976년 9월 6일 일본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 공항에 소련 공군의 전투기 한 대가 비상 착륙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소련 정부는 즉각 영공 침범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후 훈련 중 사고가 발생해서 벌어진 불가피한 상황이라 주장하며 관례에 따라 조종사와 기체를 조속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종사 빅토르 벨렌코는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소련을 탈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드 대통령이 망명지 제공을 약속하고 정부 요원들을 보내 그를 미국으로 후송했다. 추후 벨렌코는 소련에서 진행된 홀석 재판에서 반역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간첩들의 위협으로부터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사실 벨렌코는 이 사건에서 미국이나 소련 모두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엄밀히 말해 당시 사건이 전 세계에 이슈가 된 이유는 그가 몰고 온 전투기가 미그-25였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이 전투기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전전긍긍했던 미국에는 한마디로 호박이 넝쿨씩 굴러들어온 상황이었다. 미그-25는 1967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에어쇼에 처음 선보였을 때부터 서방 측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설계 사상이 그때까지의 소련 전투기와 확연히 달랐다. 외형만 봐도 뛰어난 성능을 짐작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 고주익, 이중 수직익 등의 구조는 당시 미국이 한창 개발 중이던 F-14, F-15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그-25가 경이로운 무기로 대접받은 이유는 엄청난 속도 때문이었다. 스텔스, 레이더, 항전 장비 등의 성능에 따라 우열이 가늠되는 지금과 달리 당시만 해도 전투기의 속도는 성능의 우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미그-25는 지금까지 등장한 그 어떤 전투기도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를 냈다. 서방 감시 레이더에 포착된 미그-25는 최고 마하 3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비행했다. 종종 낙토 구역을 월경해 시위를 벌였는데 서방의 전투기가 출격하면 유유자적하게 따돌리고 돌아갔을 정도였다. 옐렌코의 귀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F-4EJ 전투기를 출격시켰지만 그가 하코다테 공항에 나타났을 때는 이미 홋카이도를 3번이나 선회한 후였다. 당시 미국에도 마하 3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한 SR-71이 있었으나 용도가 극히 제한된 고고도 정찰기였다. 미국은 많은 연구를 했지만 전투기가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하며 공중전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상태였다. 그래서 미그-25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좌절했으며 당연히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 우연히 당대 소련의 1급 기밀을 분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미국은 흥분했다. 일본으로 건너온 기술진들은 미그-25를 철저히 조사하면서 예상을 벗어난 놀라운 사실들을 차례차례 알게 됐다. 그리고 도출한 결과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단지 몰라서 두려워했다였다. 특수 소재일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기체는 단순한 강철 화금으로 제작됐다. 덕분에 내구성이 좋았고 싸게 제작할 수는 있었지만 너무 무거웠다. 강력한 투만 스키 R15 엔진 덕분에 고속 비행이 가능했지만 마하 3으로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았고 엔진 수명도 미국제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더불어 각종 전자 장비의 성능 역시 실망스러울 정도였다. 일부의 구시대의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진공관이 장착되어 있었다. 고고도의 극저온에서 작동할 때 진공관이 트랜지스터보다 안정성이 좋아 일부러 장착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이런 점들은 그동안 미그-25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환상을 깨버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조상 기동력과 손해력이 최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점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 오로지 소련 본토를 공격하는 미국의 폭격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고고도까지 빨리 치고 올라가 엄청난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만 보유했던 것이었다. 이후 중동에서 벌어진 여러 국지전을 통해 무기력한 모습이 확실히 입증됐다. 그동안 미그-25의 정확한 성능을 모르던 서방에서는 최고 속도에 놀라 그 이상으로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소련도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자 미그-25를 더욱 비밀스럽게 운용했다. 한마디로 냉전시대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